자, 오늘 기출문제 해설 5번째 시간인데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자, 요거 전에 좀 먼저 키워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공법에 이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게 무수히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등 지정하는 게 엄청 많은데 지정한 사람을 일일이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틀로 싹 정리해서 기억을 했죠. 먼저 장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래서 공법상 뭔가를 지정하는 장관에는 딱 둘만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그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딱 하나고 나머지 뭔가를 지정하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일 때는 대도시가 또 지정을 하죠. 그래서 대도시는 키워드를 한마디로 기억을 했죠. 대도시는 신청을 안 한다. 요청도 안 하고 대도시가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대도시에 대해서 도의사가 인정할 필요도 없고 다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의사도 지정하고 단 대도시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게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공법에서는 구청장이 뭔가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라고 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청장은 뭐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해요.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5개가 있죠. 근데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걸 보면 다 하나같이 구역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고 시장 군수가 어떤 지구를 지정했다 틀리게 돼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는 구역만 5개가 있고 그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비구역 5가지입니다. 그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고 요 밑에 4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비구역은 다 똑같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구역 5가지 두 문자 따가지고 지성계기정이라고 외워둔 거죠. 축구선수 지성이가 말을 안 듣고 계기정. 그래서 지성계기정 이걸 딱 5개 외워놔야 돼요. 그럼 5개를 빼고 나면 공법에서는 어떤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지정하는 게 2개 중에 하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니면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하거나 그래서 2개 갖고 쭉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여기는 지성계기정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되고 2개 중에 하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주택에 관한 투기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지성계기정 5개를 뺀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의사다. 물론 대도시는 직접 지정하는 거고 여기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번 문제를 풀어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개발구역 지정권자를 정확하게 외우면 좋죠.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다 정확하게 외우면 좋고 그걸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조금 아까 정리한 것처럼 지성계기정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떤 것도 지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가 된다 그랬죠.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적어도 토지주택공사가 뭔가를 지정한다 이걸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리유를 싹 빼고 나면 남은 게 1번 아니면 4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번호는 똑같이 있으니까 시도의사는 고민할 게 없고 대도시나 국토부 이게 2개가 다 들어갈지 2개가 다 빠질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대도시는 다 집중하니까 들어갈 거고 국토부도 지정할 때가 있는 거니까 답은 쉽게 4번 이렇게 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항상 공법에서 누가 지정하느냐 물으면 요 틀을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계기정 요 5개를 외워두고 5개 외에는 국토부나 시도의사다. 이렇게 해서 요 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다음 2번 문제를 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좀 먼저 정리하고 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죠. 공공시행자 중에 국가가 뭐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수 있죠. 지자체가 뭐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자로 토지 소유자, 조합 외에도 많은 시행자들이 여기 포함되죠. 등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뭐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등등 많은 시행자들이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6개가 있는데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까지 6개가 있습니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철도공사를 먼저 보면서 외우시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철도공사니까 기차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면 돼요. 기차를 탔다.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 타고 관광을 하러 간 거죠. 어디로 갔다? 농어촌에. 농어촌에 가서 관광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둘러봐야 되죠. 시골 가서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땅 구경하는 거 아니면 물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땅, 토지주택공사, 물, 수자원공사. 그리고 구경하다가 좋은 땅이 보이니까 사야죠. 매입공고기관까지. 그래서 6개를 스토리로 쭉 외워두는 겁니다. 기차니까 철도공사, 관광 갔죠? 관광공사, 농촌으로 갔죠? 농어촌공사, 땅 구경했으니까 토지주택공사, 물구경, 수자원공사, 샀으니까 매입공공기관까지 6개 따로 외워두시고, 일단 이제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서 시행자를 직접 묻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시행자가 이렇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꼭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시행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꾸 이걸 넣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딱 해두시고, 이 중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는 조합이니까 글자를 보면 여기 지읒자가 있죠? 그리고 히읗자가 있죠. 조합은 구역의 지읒자 전부를 조합 히읗자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해서 조합, 전부 환지 이 말을 꼭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2번 문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국가 뭐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죠. 뭐 지자체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원 이거는 못 보던 거죠. 3번 4번은 기차 타고 농촌에 관광 갔죠. 그리고 관광 가서 땅도 구경, 물도 구경. 그러니까 관광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 지방공사도 되죠. 부동산원 이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을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 중에 하나인데 뭐 디테일하게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를 보죠.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아무 요건이 없어요. 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요건 그건 딱 하나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 이게 유일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하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조합원이 되고, 토지만 소유했으면 외국인이라도 조합원이 되고, 토지만 소유하면 죄짓고 징역 갔어도 조합원이 되고, 아무 요건이 없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더라도 조합원.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근데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틀렸죠?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면적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공유죠. 이 공유는 어느 법 어디에 나와도 무조건 1인으로 본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유는 그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보게 되고 그건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조합원이 될 때도 공유는 한 명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고 주택법상 그 공유의 경우 그 공유는 그냥 다 한 명이 되기 때문에 뭐 주택법이 됐든 정비법이 됐든 도시개발법이 됐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조합원 한 명, 토지 소유자를 셀 때도 한 명. 뭐 주택으로 공급받을 때도 공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은 하나만 공급. 다 무조건 하나니까. 여기서도 그 공유자는 공유의 경우에는 한 명만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다음 3번에 조합은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사업승자가 될 수 있다. 아까 2번 문제를 풀다가 조합을 보면서 조합은 지읒자와 히읗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읒자 사업의 전부를 히읗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저기는 요 키워드 전부 환지다. 요 키워드를 꼭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 좀 보죠. 공법에는 이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내용이 수없이 나와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무슨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등 이런 데서 뭐 전부냐 일부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6개 정리된 이 6개를 빼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다라는 거를 한 번에 키워드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요. 근데 속일 때는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일부만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다. 그래서 전부는 안 된다.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는 다 틀린 거로 찍으셔야 되는데 이 6가지를 따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 6가지는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구별해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렇게 나오면 일부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저기는 일부가 나와야 되고 전부 이 말이 나오면 틀리게 되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수립에 관한 예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명 이하 시군일 때 수립 안 할 수가 있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때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된 게 아니라 전부에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일부에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일부만 포함됐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수립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데 한마디로 기본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기본계획 필요 없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광역도시계획 모두 다 들어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해당 지역 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이미 다 정해졌죠. 그러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예외와 관련해서는 전부 모두 이렇게 나와야지 일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적, 이건 좀 아까 문제에서 봤던 거죠. 조합은 전부 환지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지읒자 전부 히읗자 환지. 그래서 이런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하는 거고 일부 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환지, 여기 전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토지 상한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 돼야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전부를 채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게 환지나 똑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돼야 되고, 다음 주택법에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일정 기간 못 팔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가능하게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 또는 해외로 이민 가게 됐다, 또는 생업상 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됐다, 이런 경우들인데, 이때는 세대원의 일부만 간다 이러면 전매를 못하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갈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갈 때 이때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라는 게 있어요. 이혼이 아니라 배우자한테 증여. 이 경우에는 주택의 전부는 안 되고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전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대원 나오면 전원이 나와야 되고,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주택의 일부다, 이런 사항들을 각각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 소유상한이 있죠. 그중 주말 채용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000 미만은 세대원 각자가 소유하는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군데는 이 내용들을 속여요.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6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전부 또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6개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틀린 거, 또는 일부는 안 된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 6개 빼면. 그래서 이 6개를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3번 질문을 다시 보면, 도시개발조합, 이건 이제 열심히 외웠던 전부 또는 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전부를 판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지문이 틀렸는지 몰라도 3번 지문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동의가 도시개발법의 동의와 정비법상 동의가 기준이 완전 다르다고 했죠. 도시개발법의 동의는 이 면적과 총수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는 항상 면적이 우선한다고 했죠. 면적. 숫자가 두 개 다를 때는 면적이 크고, 정비법은 거꾸로 총수죠. 정비법상 동의가 면적과 총수 두 개가 나란히 나왔다. 정비법은 항상 총수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기준이 하나 나왔을 때는 도시개발법은 면적 기준이 되는 거고, 두 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르면 면적 쪽이 큰 거고, 정비법에서는 동의 기준이 두 개 나왔는데 크기가 다르면 총수가 항상 큰 거고, 하나만 나왔을 때는 총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틀만 생각해도 여기를 보면 지금 도시개발법 아니에요. 이 문제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동의 기준 중에 면적과 총수가 있는데 면적이 2분의 1, 총수가 3분의 2, 거꾸로 돼버렸죠. 도시개발법이니까 총수가 작고 면적이 커야 되는데 면적이 작고 총수가 크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숫자를 몰라도 틀린 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는 거죠. 4번 틀렸고, 5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어요. 철회했으니까 이 동의자 수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빼줘야 되죠. 철회했으니까.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자 수에 여전히 포함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의를 했는데 못 빼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틀린 거죠. 답은 3번이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지방공개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때 그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은행으로부터 보증이란 단어가 나왔죠. 보증이란 단어를 보면서 얼른 생각해야 될 게 민간이에요. 자, 이거 먼저 좀 정리를 하죠.
이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이 5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사항인데 소개 때는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민간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공 이걸 바꿔서 공공에 해당하는 누군가로 바꿔서 써놔요. 예컨대 뭐 국가라든지 또는 지자체라든지 뭐 또는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거로 바꿔서 써놓으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고 공공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 틀렸다라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첫 번째가 제한할 때 동의받는 거. 구역 지정 제한하는데 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3분의 1은 몰라도 제한 동의는 민간에만 해당된다라고 기억이 돼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신탁. 세 번째가 수용 동의. 즉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기준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숫자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수용할 때 동의받는 거는 민간만 그렇다라는 게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때 보증. 보증은 항상 민간만 해당되는 거고 다섯 번째로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는 민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들은 민간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도시개발법에 민간에 해당되는 거 5가지. 첫 번째가 제한동의, 두 번째가 신탁, 세 번째가 수용동의, 네 번째 보증, 다섯 번째 선수금 요건 공사 진척률 10%. 이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이 안 보고도 쭉 생각나게끔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민간 첫 번째가 제한동의, 두 번째 신탁, 세 번째 수용동의, 네 번째 보증, 다섯 번째 선수금 요건 공사 진척률 10%. 이렇게 외워져 있으면 자 4번 문제 보죠. 1번 지문 보다가 보증 외운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이거는 민간만 해당된다. 근데 위의 내용을 보니까 지방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보증이니까 민간만 해당되는데 지방공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공사라서 보증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에 토지상한채권 발행 규모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낳는다. 자, 토지상한채권 아까 전분야, 일분야 쭉 정리하면서 이 토지상한채권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앞에서 키워드 정리했죠? 매수대금의 일부. 그 일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3번에 토지상한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틀렸어요. 뭐 당연히 이전 가능하고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하려면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또 채권의 기재가 돼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이 있죠. 이전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전할 때 원부에도 쓴다. 그리고 채권에도 써야 제3자 대항 가능하다. 요 내용도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3번은 틀렸고 4번에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채권 발행 계획 포함이 된다. 이건 모르죠. 공부한 내용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바로 패스를 해야 됩니다. 5번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가 없다. 이 토지상한채권은 매수대금의 일부다. 이 키워드 계속 반복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발행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오히려 일부를 지급하려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에 좀 어려운 지문이 있지만 2번이 뭐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답은 쉽게 2번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죠.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환지처분은 여기 절차들이 나와가지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환지처분의 절차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죠. 자, 환지처분하려면 일단 공사가 다 끝나야 되죠. 이 환지처분이라는 것은 토지를 바꾸는 처분하네요. 공사 끝나고 토지가 새롭게 조성돼야 종전 토지를 환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공사가 일단 끝나야 됩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수용 방식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바로 받으면 돼요. 왜냐면 그냥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 그냥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바로 받으면 되지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을 때는 종전에 이 토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를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고 토지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이 토지를 이거로 바꿔주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공사가 잘못돼 버리면 개인 땅의 면적이 막 줄어들게 되죠.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의견을 들어보려면 먼저 알려야 되죠.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계속 정리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알릴 때 널리 알리려고 공고를 한다. 그리고 서류를 자세히 보여줘야 되니까 공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 공람을 시켜요. 공람기간은 보통은 다 14일이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 공람기간에 와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일단 받게 되죠. 이 준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환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환지 처분은 60일 하는 거죠. 지정권자한테 검사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지정권자가 사업을 직접 한 경우 보통은 이제 시행자가 사업하고 지정권자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사업을 직접 했으면 지정권자가 지정권자에게 검사받는다? 말이 안 되죠. 숙제를 내가 내고 검사도 내가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 검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환지처분은 준공검사 받고 60일 날 환지처분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사업을 직접 한 경우에는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 시기가 여기로 당겨줘야 되죠.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짜는 요거밖에 없죠. 공사하려 공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사업을 직접 한 경우에는 공사하려 공고가 있는 때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의 이 절차가 좀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차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1번에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 공사관계 수료 공람기간 안에 시행자한테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관계서를 공고했고 공람을 시켰잖아요. 이 공람기간, 이 기간 안에 가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죠?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람기간 안에 가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는 거고. 2번에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부는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3번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에 90일, 이게 틀렸죠. 환지 처분은 90일이 아니라 60일. 60일은 꼭 외워둬야 되죠. 60일은 도시개발법에 60일 규정이 있는데, 60일 규정이 계속 환지와 관련해서 60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지가 60일 보면서 환지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환지가 생각 안 나면 환갑 이거라도 생각한다 그러죠. 환갑이 60세. 그래서 환갑을 떠올리면서 환지가 60일이 있다. 그래서 환지 처분도 60일이다 이렇게 딱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기만 하면 답이 3번 쉽게 풀리는 거죠. 4번에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부에 이를 공고해야 된다. 이걸 이제 줄여서 환지 처분의 공고라고 하는 거죠. 처분했으니까 알려야 될 거고, 알리기 위해서는 공고라는 거고. 4번 맞고. 5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맞죠?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요 다음 날부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멸하는 거는 소멸하는 거는 끝나는 때다. 그리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등기한 때다. 그래서 1등, 3등, 4등 아니고 2등이다. 이렇게 이제 외워둔 게 있죠.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다음 날, 끝나는 때, 2등,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기본은 다 다음 날. 소멸하는 건 모두 끝나는 때. 그리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등기한 때. 그래서 이건 소멸도 아니고 2등도 아닌 거니까 당연히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사학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5개 골라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법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